391페이지 포상금입니다. 391, 92, 93 앞에서 포상금 우리 394페이지에도 지금 비교가 됐네요. 공인중개사법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앞에서 했었는데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 제도가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법이 있고요. 공인중개사법 그 다음에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주택법이 있습니다. 공법의 주택법 세 개가 비슷하면서 다르니까 비교를 하는 게 좋겠죠. 공인중개사법에서 앞에 했던 거는 포상금 지급하는 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무등록,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짓 부정한 등록, 세 번째 양도 대여, 그 다음에 부동산거래 신고법에 지금 우리가 보려는데 여기에도 포상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받은 목적으로 미사용, 사용하지 않는 경우, 주택법에서는 불법 전매,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전매를 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무등록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는 적발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양도 대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동산거래신고법에서 거짓 신고한 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과태료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땅의 토지 취득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었죠. 외국인의 경우 2년에 2천만 원, 외국인 특례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미사용하면 이행강제금 10%였습니다. 이행강제금. 그 다음에 불법 전매는 주택법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이 포상금 지급 액수를 보면 포상금 지급 액수 하기 전에 그럼 먼저 이 포상금 지급 사유가 뭐냐면 공소제기,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거나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기소유예. 그럼 집행유예 받으면 포상금 받아요? 못 받아요? 집행유예 받으면 집행유예 선고유예, 무죄 선고 받아도 포상금 받습니다. 공소제기가 재판에 회부하는 겁니다. 검사가 무혐의 결정을 하면 포상금 받을 수 없고 판사가 무죄 선고에도 포상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부동산거래 신고법에서는 과태료가 부과돼야 되고요. 포상금 받으려면은 거짓 신고에서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하고 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는 역시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이행명령을 해야 됩니다. 이행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죠. 그 다음에 불법 전매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가 있어야 됩니다.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거나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해야만 포상금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 액수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포상금이 50만 원입니다. 근데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포상금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그 한도액은 1천만 원입니다. 부정한 방법 허가받은 경우와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포상금 5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불법 전매는 포상금 주택법에서는 1천만 원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국고에서 100분 50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가능하다. 하에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합니다.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모두 다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합니다. 시군구 재원으로. 주택법에서는 국고로 지급을 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서는 접수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법에서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2인 이상 공동신고, 2인 이상이 각각 신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2인 이상이 공동신고, 그 다음에 2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2건 이상이라고 했었어요. 공인중개사법에는 2건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2인 이상이 각각 신고했다는 말은 여러 건수가 접수됐다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2명 이상이 오늘도 접수하고 내일도 접수하고 각각 접수했으니까, 그래서 공동신고했다는 말은 2명 이상이 같이 오면은 균등하게 배분하고, 지금 여러 건수가 접수됐다는 이야기, 각각 접수했다는 말은 오늘도 접수하고 내일도 접수하고 이런 경우는 최초로 접수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요. 이게 포상금 비교되어 있는 내용인데 394페이지에도 정리를 해놨네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된 포상금에서 한 문제가 시험에 출제될 겁니다. 우리 그 394페이지에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만 포상금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거기에 추가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 당연한 건데 혹시나 싶어서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담당 공무원이 자기가 직무와 관련해서 발견해 놓고 신고해가지고 포상금 받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위반행위 한 자가 자기가 포상금 받겠다고 자기가 신고한 게 자기를, 이것도 말도 안 되죠? 익명으로 신고 고발한 경우는 안 됩니다. 실명으로 해야 됩니다. 포상금 제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398페이지 유동적 무효. 허가받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유동적 무효고, 허가받으면 확정적 유효, 허가 못 받으면 확정적 무효가 된다. 굳이 옛날 공법에서 판례가 나오면 바로 이 유동적 무효 판례하고 그 다음에 농지취득자익증명 판례 두 개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공법에는 지금 판례 나올 수 있는 거는 농지취득자익증명 하나밖에 없죠. 이 유동적 무효, 이거 민법시험, 사법고시에서는 민법시험에 유동적 무효가 한 문제 나왔어요. 허가와 관련해서.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유동적 무효다. 자, 여기까지가 법령을 다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과 공인중개사법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인데, 작년에 여기서 공인중개사법에서 28문제,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5문제에서 33문제 출제됐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실무인데, 실무는 뒤에 부분이 많이 출제됩니다. 실무가 작년에 나왔던 게 매수신청대리, 경공매,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보호법 각각 한 문제 나왔어요. 실무에서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부분도 나왔네요. 뒤에 부분이 중요하다고요. 결론은 그래서 402페이지 조사 확인 설명시 알아야 될 법률입니다. 먼저 이게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우리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런 거 뭘 보고 확인한다? 여기 405페이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이거 보고 확인하면 됩니다. 각종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보고 확인하면 되는데, 토지이용 규제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면 이거는 공짜로 인터넷에서 지금 바로 발급이 됩니다. 그냥 이거는 뭐 로그인도 안 해도 되는 것 같던데요. 제가 해보니까 인터넷에 그냥 하면은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근데 406페이지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406페이지 2번에 보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하지 않는 경우로서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과 같이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 지구 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는 그 지역, 지구 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모두 다 확인할 수 있다. X입니다. 모두 다 한 10개는 350개 정도의 용도, 지역, 지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약 10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입니다. 절대 정화구역, 상대 정화구역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은 중개 실무상은 중요해. 현업에 나가면. 왜냐하면 청소년 유해 시설을 못 하잖아요.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는. 그래서 뭐 술집이나 심지어 호텔, 모텔, 호텔도 안 되죠. 호텔이 왜 청소년 유해 시설인지 저는 잘 이해는 안 되는데 그 정부 생각은 불륜들이 가는 데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안 그러면 호텔이 청소년 유해 시설일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호텔도 안 돼요. 학교 근처에서는. 모텔 뭐 이런 거 청소년 유해 시설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한데 이거는 그래서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가면 그 지번을 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모두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07페이지 농지법입니다. 이제 농지법 공법에서 2문제 출제됩니다. 중개실무에도 거의 한 문제 나온다고 봐야 돼요. 오히려 이 농지법이 사실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허가구역보다는 실무상은. 왜냐하면 지금 허가구역은 우리나라에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 전국 토의 25%가 허가구역이었어요. 근데 지금 1%도 안 됩니다. 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다 해제를 해가지고 거의 없어요. 지금은. 물론 일본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다가 잃어버린 30년 해가지고 일본도 지금 허가구역이 없죠. 지금 일본 같은 데는 보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많이 안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은 거의 80% 이상이 전 재산이 거의 부동산에 있기 때문에 재산은 많은데 가난하죠. 돈은 못 쓰죠. 제 누나도 보니까 지금 76살인가 그러는데 집도 있고 그래요. 오피스텔도 있다가 팔아가지고 기초노령연금 안 나온다고 팔아가지고 자식들 주고 그냥 20만 원씩 받더라고요. 5천만 원씩 주고 아들 2명인데. 예, 근데 지금 20만 원씩 준다 해놓고 지금 며느리가 안 주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안 되는 것만 있으면 묻고 잘 되는 건 하나도 안 물어요. 예, 돈 주고 나니까 1년에 거의 명절에 딱 하루만 왔다가 아침에 왔다 가고 거의 안 온다 하더라고요. 아들들이니까 아들만 둘이니까 처음에 아들 낳았다고 좋아하더만은 결혼하고 나니까 엄청나게 아들이 안 좋다는 걸 이제 느낀데 딸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딸이 싫거든. 근데 나중에 결혼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싫어요. 왜 그런지. 말 딱딱 끊어버리고 더 이상 뭐 인정머리가 없어. 말을 이어갈 수가 딱딱 할 말만 딱딱 해버리니까 뭐 아무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애 낳으면 빼난다고? 모르겠어요. 지금으로 봐서는 정말 없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농지 용어정의 보겠습니다. 농지 용어정의. 농지 용어정의인데 농지 용어정의는 전답 가수원, 지목이 전답 가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이하에 불구하고 실제 토지 현장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토지의 계량시설, 부지와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등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 부지를 말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 박스 안에 보면 농지를 내면 3년 이상 농지로 사용돼야 됩니다. 그래서 실무상 사실은 중요할 수 있어요. 만약에 지목이 됩니다. 지목이 돼. 시골에 이게 초가집이 있습니다. 지목이 된데, 여기 3년 동안
사람이 안 사니까 이거 무너져가지고 건물 없고 배추 심어놨어요. 지목이 되라고요. 좀 전에 우리 용어정의에 지목이 전답 가소는 농지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농지입니까 아닙니까? 지목이 되라고요. 집터라고요. 농지입니다. 왜냐하면 3년 이상 실제 농사를 지었다면 지목과 상관없이 농지라고요. 3년 이상 농사 지었으면. 그래서 이걸 만약에 중개할 때는 이건 농지라는 걸 설명해야 돼요. 왜냐하면 농지를 대지로 바꾸려면 대체 농지 조성비, 농지 전용 부담금 이걸 약 30% 정도 내야 돼요. 공시지가. 그러니까 빨리 배추 뽑아내고 농사 안 지었다고 해야 된다. 만약 적발되면 이 돈을 내야 될 수도 있다. 이걸 미리 말해주는 게 좋겠죠. 그 시골 사람들은 또 옆에서 미는 넣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옆에 사람이 도시 사람이 샀다 이렇게 하면은 저는 시골에 가 살 생각 전혀 없어요. 하도 왕따를 많이 당해가지고 무섭더라고. 시골 분들은 오히려 더 무서워요. 맨날 뭐 사줘야 되고 안 사주면 그냥 왕따 시키고 말도 안 하려 하고 그 외로워서 못 살아서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농지의 소유 제한입니다. 소유 제한. 농지는 이게 우리 용어정의는 농지법에 공법 시험에 나왔고 우리 중개실무에 나온 적 없어요. 농지의 용어정의. 그 다음에 농지 소유 제한. 원래 소유 제한이 있었는데 지금 소유 제한이 폐지됐어요. 원래 농지는 헌법에 경자유전의 원칙을 견지해야 된다. 경자유전이라는 게 뭐예요?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해야 된다는 원칙이죠. 그래서 농사 지을 사람만 소유해야 되는데 그래서 소유 제한이 있었다고요? 근데 폐지됐어요. 소유 제한이 폐지됐다는 건 이거는 농사 안 지어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상 편법으로. 원래는 폐지됐는데 다만 아직도 소유 상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유 상한이 아니고 지금 소유 제한이네요. 원래 이 양가로 이번에 있는 거 다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농사 안 지어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국가 지자체, 2번 실습용 농지, 3번 주말 체험, 4번 상속. 상속하면 10,000제곱미터까지만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5번에 판례인산 제촌 작용하다 인용하는 경우도 10,000제곱미터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3번에 있네요. 408페이지 3번 농지 소유 상한. 원래 소유 상한이 폐지되는데 동그라미 1번 비농업인이 상속하면 10,000제곱미터 이하. 2번 판례인상 제촌 작용하다 인용하면 10,00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3번 주말 체험용 농은 1,000제곱미터 미만. 1,000제곱미터 미만이에요. 1,000제곱미터 미만.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됐었어요. 예를 들면 남편이 5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는데 남편이 부부입니다. 부부. 세대원인 부인이 500제곱미터를 추가로 세대원, 같은 세대원인 경우만 합산합니다. 세대원 합산입니다. 세대원 전부 면적을 합산입니다. 세대원 합산. 부부라도 세대원이 아닐 수 있죠. 예를 들면 남편은 세종시에서 근무하고 있고 부인은 원주에 근무하고 있으면 그건 따로따로 각각 주민등록등본상 그 세대가 분리되어 있으면 따로따로 체험할 수 있어요. 같은 세대원인 경우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부부면? 합하면 1,000제곱미터니까 안 된다고. 1,000제곱미터 미만이니까. 미만.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라는 것 공법시험에도 출제됐어요. 농지 취득자익증명 발급입니다. 4번에 양가로 1번. 시구 업면장입니다. 시구 업면장 군수 X입니다. 군수 대신에 업장 면장한테 농지 취득자익증명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럼 원주시 면도 있을 텐데 원주시가 있고 면은 뭐가 있어요? 원주. 예? 저 출렁다리 생긴 데는 무슨 면이에요? 이거는 지정면. 또 그다음에 업은 없어요. 업. 문막. 그 다음에 동원. 여기 무슨 동이에요? 동원. 여기는 단구동. 단구동이 아니고 여기가 원평동. 평원동. 자, 그러면 이게 1번 평원동에 농지가 있다. 2번 문막읍에 있다. 3번 지정면에 있다. 이런 경우 농지 취득자익증명, 원주시장, 그 다음에 시장, 군수 X라고 했죠. 군수 X, 구청장,
업장, 구는 없잖아 여기에. 업장, 면장 이렇게 돼 있죠. 이 중에서 군수 X 공법시험 이런 게 출제됐어요. 그러면 자 이런 경우 3번에 해당되는 농지가 있으면 이거 누구한테 받아야 된다? 아마 시장한테 받아도 되고 면장한테 받아도 된다. 답은? 반드시 면장한테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면이면. 업이면 반드시 업장, 동인 경우는 반드시 시장한테 받아야 돼요. 실무상은. 왜냐면 그냥 우리 시험에 뭐 시장, 군수, 구청장, 업장, 면장 이렇게 하니까 군수 빼고 이러니까 아무한테나 받아도 된다 이렇게 설명한 분이 있었어요. 그랬다가 여기 가니까 시장한테 가니까 면장한테 가라 하거든요. 그 열받아가지고 지금 하나도 모르고 이래 가라가 동계 훈련시키나 이렇게 해가지고 중개보수 안 준 사람 봤거든요. 정확하게 설명해야 된다고 이거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 물으면 군수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지 않아도 되는 거 국가, 상속, 그 다음에 농지전용협의, 농지전용협의 4번 밑줄 치세요. 아까 협의는 동격인 경우만 협의할 수 있다고 했죠? 전용허가나 전용신고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아야 되는데 전용협의를 완료한 때에는 안 받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경우 정리해놨네. 밑에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 받는 게 뭐냐면 국가가 취득할 때는 안 받아도 되는데 국가로부터 개인이 취득하면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상속 받을 때는 안 받아도 되는데 상속을 받아놓은 농지를 취득하면 받아야 되겠죠. 남이 상속받아 놓은 농지를 취득하면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상속 자체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안 받고요. 경매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도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아야 됩니다. 우리 앞에서 경매는 토지거래 허가는 안 받는다고 했어요. 경매. 근데 이게 경매도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아야 됩니다. 주말 체험용 농, 그 다음에 그 5번 전용허가, 전용신고, 그 다음에 학교가 실습용 농지로 취득하는 경우도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아야 됩니다. 다만 이거 주말 체험이나 농지 전용허가 학교가 실습용 농지로 취득하는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받아야 되지만 농업경영계획서는 제출 안 합니다. 그래서 2일 이내 발급해줘요. 2일 이내. 그 밑에 발급 절차 나오네요. 맨 밑에 발급 절차 그 다음 페이지 410페이지 보면 나오겠네요. 맨 위에 4일 이내 발급해주는데 두 번째 줄에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주말 체험이나 학교가 실습용 농지로 취득하거나 이런 경우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거나 이런 경우는 농업경영계획서 제출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농사 안 지어도 되니까. 그러면 2일 이내 발급해준다. 5번 농지임대차. 농지임대차는 원칙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원칙은 불가능합니다.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해야 되니까. 근데 예외적으로만 가능합니다. 동그라미 1번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시험에 출제됐어요. 이게 중개실무에. 민법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뭐 구두로 해도 상관없죠. 농지법엔 서면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2번 농지임대차 계약도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 관할 시, 구, 읍면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농지도 대항력 갖추는 게 있다고요. 그 인도받은 후 시, 구, 읍면장 확인받는데 확인받으면 그냥 말로만 확인받는 게 아니라 확인서가 있어요. 그 확인 도장 찍어주고 거기에다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확정일자 받는 것처럼 전입신고하는 것처럼 확정일자가 아니고 전입신고라고 봐야 되겠죠. 주택은 전입신고하고 인도받으면 그 다음날 대항력 생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전입신고하는 것처럼 시구원면장한테 가서 확인, 도장을 받아요. 그리고 몇 년, 몇 월, 며칠 확인했다 이렇게 도장 받으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말은 이제 그 밑에 보면 임대차 기간이 3년인데 최단기 존속 기간이 3년 안에 농지 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3년 동안 농사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대항력이 생기면. 자,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 3년입니다. 3년. 그 최단기 존속 기간, 최장기 존속 기간 이런 게 임대차, 민법 임대차,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
농지 임대차 이런 걸 비교해야 돼요. 민법에서도. 그 다음에 전세권, 지상권, 최단기, 최장기 존속기간을 지금 보고자 하는 겁니다. 최단기, 최장기. 민법 임대차는 최단기, 최장기 몇 년이에요? 최장기는? 둘 다 없죠. 옛날에 최장기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헌법에 위반된다 해서 지금은 민법에서 삭제됐습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에 위반된다 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가지고 주택의 경우에는 최단기가 몇 년이에요? 2년이요. 최장기는 장기는 없죠. 민법에 없으니까. 주택임대차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데 일반법에 없으니까 특별법에도 규정 없으면 없는 거예요. 상가는 최단기는 단기는 1년, 장기는 없습니다. 농지 단기는 최단기는 3년이고 최장기는 없어요. 전세권은 최장기는 1년, 장기는 10년. 지상권은 뭐가 없다고요? 단기가 없다고? 단기는 경구한 건물 30년, 목조 건물 15년, 공작물 5년입니다. 최단기 존속기간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서 공부를 하라고요. 뭐든 묵시적 갱신 나오면 묵시적 갱신 전부 여러 개 같이 비교를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가면 갈수록 자꾸. 묵시적 갱신인데 411페이지 묵시적 갱신 말했더니만 묵시적 갱신도 이게 주택임대차, 농지임대차, 상가임대차, 주택임대차, 또 전세권 이런 게 조금씩 다르죠. 묵시적 갱신이. 그걸 비교를 하시라고요. 3개월 전까지 이야기해야 돼. 이거는 3개월 전까지 묵시적 갱신. 지금 주택이나 상가는 임대인인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 사이죠. 그리고 3개월이 좀 합리적이라서 이제 앞으로 주택임대차도 3개월로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한 달 전에 말하는 건 너무 빠듯하잖아요. 한 달 만에 세입자 구하기가. 지금 어쨌든 지금은 주택하고 다릅니다. 농지는 3개월 전까지 이야기해야 돼. 이제 더 이상 농사 안 짓겠다고. 임대인도 3개월 전에는 최소한 이제 더 이상 계약 안 하겠다 나가라고 해야 됩니다. 5번 임대인의 지위 승계. 그래서 만약에 3년 임대차인데 중간에 주인 밖에도 계속 농사 지을 수 있다. 이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에게 불리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농지법. 지금 실무기 때문에 농지법 했고, 이제 분묘기지권, 이거는 또 좀 전에는 공법, 이거는 분묘기지권은 민법입니다. 민법. 분묘기지권은 민법 185조 물권 법정주의, 물권은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그래서 민법에 인정되는 게 8개가 있잖아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8가지가 있는데 그 외에 관습법상 인정되는 부동산 관련 물권이 딱 2개입니다.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근데 법정지상권은 민법 시험에 나오고 분묘기지권도 민법에 나올 수 있지만 중개실무에 더 많이 출제됐어요. 분묘기지권은. 분묘기지권이 뭐냐 하면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분묘 기지 부분의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 물권이다. 취득요건은 이 3가지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된다. 밑에 분묘기지권 취득하는 게 3가지입니다. 동그라미 1번 남의 땅에다가 주인 동의를 받고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기지권이 생기고요. 2번 남의 땅에다가 주인 동의받지 않고 분묘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기지를 점유하고 봉제사한 경우 시효취득을 합니다.
시효 취득을 하면 치료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영구 무한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치료는 지급해야 됩니다. 시효 취득만 치료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않아도 됩니다. 이거 지금 대부분에서 공개 변론 중이에요. 동그라미 2번이. 아마 앞으로는 바뀔 것 같아. 이 웃기는 거잖아요. 나무 땅에 몰래 설치해가지고 20년 지났다고 영구 무한히 영원히 사용할 수 있고 치료도 안 내도 되니까. 그래서 이게 분쟁이 많이 생겨요. 현실적으로 그런 게 많더라고요. 아파트 지으려고 땅을 거래를 했어요. 매매. 그럼 매수인이 조건에 특약으로 잔금 치르기 전까지 매도인이 분묘는 이장해 주기로 한다 이렇게 특약을 넣었어요. 근데 합의가 돼요? 안 돼요? 그 영구 무한히 존속할 수 있는데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하겠죠. 이미 팔았는데 계약금 매덕 받았는데 그럼 또 배액을 물어줘야 되는데 그 뭐 분묘 이장 못하면 계약 해지해도 된다 이런 걸 특약 넣지도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새벽 6시에 몰래 그냥 포크레인으로 파가지고 전부 다 화장해가지고 골분 뼈의 가루를 다른데 안장해놓고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봐야 벌금 정도밖에 안 받더라고요. 고소당해도 지정은 잘 안 가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이거 영원히 안 되는데 영원히 이장 안 해도 되는데요. 좀 그래서 지금 사유재산권 침해와 지금 충돌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공개 변론이 진행되고 있고 아마 내년쯤은 제가 볼 때는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이장을 해주든지 아니면 치료라도 내든지 돈을 내든지 그래도 돈도 안 내고 나무 땅을 영구 무한히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시대에는 좀 안 맞는 경향이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는 전통 간섭이 죽은 사람한테 잘하죠. 살았을 때 불효한 사람일수록 죽은 사람한테 잘해요. 저도 어머니 제가 20년 모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거 불효한 것들을 엉엉 울고 그러더라고 시골에서. 그러니까 다 착하다고 저는 눈물 한 방울 안 흘렸거든요. 빨리 돌아가셨으면 싶더라고 솔직히 말하면 막 20년 되니까. 그러니까 안 울고 있었더만 동네 사람들 저 인간 지금 울지도 않고 한다고 또 뭐 엄청나게 욕하더라고요. 참, 제가 보니까 9명인데 형제간이 불효한 애들 순서대로 많이 울더라고요. 그래서 불효 많이, 그건 자기들한테는 행안이거든요. 살아있을 때는 전화 한 통도 안 하더만은 돌아가시고 나니까 울길래 내가 가짜내가지고 그냥 보고만 있고 지금도 형제들하고 별로 안 친해요. 그 살아있을 때 아무 오지도 않고 지금 막 돌아가시고 나니까 뭐 개한다고 개모임한다고 오라길래 안 갔어요. 살아있을 때 좀 하지 그렇게 하고 싶으면. 갑자기 열받네요. 이거 인터넷에 다 올라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조심해야 되겠네 말하는 거. 이거 누가 볼지 몰라요. 이거 인터넷에 다 올라가더라고.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였다가 철거 특약이 없이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이것도 분묘기지권은 생기는데 지료는 내야 된다. 아까 그 시효 취득만 지료 안 낸다 했잖아요. 그 3번은 뭐냐면 자기 조상들 묘를 설치해놨는데 경매로 낙찰받았었던 사람이 낙찰받아가지고 지료 달라고 해가지고 안 주면 2년 지나면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는 것처럼 분묘기지권도 소멸됩니다. 2년 동안 지료 안 내면. 자, 3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양가로 2번은 뭐냐면 가묘, 예장, 가묘 또는 예장이라고도 하는데 시신이나 유골이 없는 경우는 가묘, 예장 이런 경우는 분묘기지권 생기지 않는다. 시골에 가보니까 우리 작은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 작은어머니 돌아가시면 묻으려고 미리 조그맣게 그 옆에다 조금 약간 낮게 해가지고 이렇게 묘를 만들어 놨더라고. 가묘 이런 경우는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는다. 아직 죽지도 않은 사람 미리 나중에 명당 자리 잡아 놓으려고 하는 거 이런 거는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413페이지 맨 위에 3번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공시방법으로는. 다만 등기 공시방법 공시는 해야 됩니다. 공시는 해야 되는데 공개 표시하는 걸 공시라고 하는데 공시법처럼 등기부에 공시되지는 않지만 관습법상 공시는 해야 된다. 즉 봉분이 올라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불룩하게. 이게 묘가 우리나라에서는 묘를 이렇게 설치하잖아요. 뭐 외국도 다 이렇게 설치하는 건 아니에요. 조로아스터교 이런 거는 나무 위에다 시신을 올려놓더라고. 새가 쪼아먹으라고. 예, 다 지역마다 다 다르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묘를 설치하잖아요. 이게 있어야지 평평하게 묻어놓으면 평장 또는 암장은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평장은 뭐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지 평장에 그 봉화마을 가보니까 너럭바위 바위를 그냥 하나 얹어놨더라고. 그 바위 밑에 골분 뼈의 가루를 묻어놓은 거예요. 그게 평장이고요. 그 다음에 암장은 암매장, 사람 죽으면 푹 파고 묻어놓는 거, 이런 경우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봉분이 있어야 된다. 관습법상 공시 방법은 갖춰야 된다. 413페이지 분묘기지권의 범위입니다. 두 번째 줄에 사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사성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시험에 분묘기지, 이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하늘에서 보면 분묘기지라는 것은 봉분의 기저 부분, 이걸 분묘기지라고 합니다. 밑바닥을. 이렇게 되겠죠? 그럼 분묘기지의 하나다 X로 출제됐어요. 앞에 있는 것을 상석, 옆에 세우는 걸 비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봉분 뒤에 반달 모양으로 불룩하게 이렇게 둔덕을 조성해 두는 걸 사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책에 보면 이 사성까지 분묘기지권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고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 돼 있잖아요.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고 이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 밑에 판례도 나와 있는데 이 말은 사회 통념상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판단해야 되지 일률적으로 미친다 안 미친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각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그러면 분묘기지권이 남편이 먼저 죽어가지고 20년 지나가지고 분묘기지권이 생겼어요. 그러면 부인을 여기에 새로 부인을 쌍문 형태로 봉분이 2개 있는 걸 쌍문이라고 그럽니다. 봉분이 하나 있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게 쌍문이고 봉분은 하나 해놓고 이 밑에다 관을 2개 묻어놓고 여기다 이야기하라고 구멍 뚫어주죠. 이렇게 단분 형태, 이걸 단분이라고 하죠. 단분. 둘 다 안 돼요. 단분 형태로 합장을 하는 것도 안 되고 쌍문 형태로 이렇게 합장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쌍문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지나다니다 보면 묘 있죠.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하는 건 상관없어요. 나무 땅에다가 분묘기지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설치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저도 뭐 어머니하고 아버지 이렇게 쌍문 형태로 돼 있어요. 어머니가 절대로 같이 안 한다 했는데 또 막판 되니까 또 마음 바뀌어가지고 같이 하겠다 하더라고.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해드렸어요. 여자들이 주로 안 하려고 하죠. 남자들은 나이 먹으면 남자들은 같이 묻히고 싶다 하더라고요. 같이 묻히고 싶어요? 같이 묻히고 싶냐고. 네. 동그라미 3번입니다. 원칙적으로 분묘기지권에는 원래의 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분묘가 집단적으로 설치된 경우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장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 말은 아직까지 시험에 출제되진 않았는데 여기 있는 걸 밖으로 옮기는 거 안 되고 밖에 있는 거 옮기는 것도 안 됩니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 걸 새로 신설하는 건 안 됩니다. 그러나 분묘가 이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이미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가 다 분묘기지권 효력이 미치고 있어요. 그 미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옮기는 것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안에서. 그러면 옮기고 나서 이게 빈 공터가 돼가지고 이 부분은 더 이상 분묘기지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면 여기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정묘지처럼 집단적으로 여러 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주관적 범위. 1번 분묘의 수호, 봉제사 수호, 분묘기지권은 원칙적으로 제사 주재자에게 있다. 종손, 장남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양가로 2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거는 시험에는 아직 안 나왔는데 다른 책에는 일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면 갑이라는 남자가 있고 갑이라는 남자가 이 판례를 보면 부인이 4명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아들 낳을 때까지 계속 얻었어요. 지금도 중동에 가면 4번까지 결혼할 수 있다더라고요. 중동에는. 오히려 1억 이상 장려금도 나오나 보더라고. 한 3번째까지 결혼할 때까지는.
지금 그 왕들도 국왕들도 다 지금 있어요. 여러 명의 부인이. 그래서 앞으로 이슬람이 세계를 지배할 것으로 미래학자들은 예측하고 있어요. 지금 기독교하고 기독교가 20억 정도 되고 지금 이슬람이 18억 정도 되는데 인구가. 근데 이 사람들은 계속 한 20명 정도, 6명 이상은 최소한 자녀를 낳기 때문에 몇 년 안 가서 이제 이슬람이 세계를 지배하게 될 걸로 추정하고 있어요. 한국은 200년 안에 망하는 거, 멸망하는 걸로 돼 있어요. 전쟁 안 해도 종족이 끊겨가지고 더 이상 안 나니까 200년 지나면 한 명도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애를 이게 각각 한 명씩 낳았어요. 이 남자는 한 명씩 낳았는데 이 중에서 셋째 부인 아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셋째 부인이.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땅을 옛날에 돈 많이 벌면 조상들 뭐 좋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다가 비석에 갑, 시, 지, 묘 이렇게 해가지고 묘를 설치해 놓으니까 D가 막내 아들이 여기다가 비석을 하나 더 세워버렸어요. 자기 엄마 이름 적어가지고 갑, 디, 지, 묘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 하나 더 설치했다고요. 그러면 누구 땅이에요? 이 땅은 시 땅이죠? 시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로서 이 비석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는 안 된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됐으면 그 분묘기지권은 종손에게 전속되는 권리다. 장남에게. 그 장남이 종손이 분묘기지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로서 이 비석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로서 이 비석의 철거를 구할 수는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분묘기지권은 종손에게 제사 주재자가 우리는 종손이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시간적 범위 맨 밑에 시간적 범위는 영구무한히 존속됩니다. 봉제사하고 관리하는 한 영구무한히 존속된다. 415페이지 일시적 멸실에 불과하다면 역시 분묘기지권 존속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비가 와가지고 일부 묘가 일부 떠내려갔다 하더라도 산사태가 나가지고 일부가 멸실됐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그는 존속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분묘기지권 지금 아마 인터넷에 분묘기지권 흑염소 이렇게 치보면 나올 거예요. 한번 다음이나 네이버에 분묘기지권 한번 치보세요. 분묘기지권 흑염소 이렇게 검색을 해보세요. 안 나와요? 분묘기지권 흑염소 하면 나와요? 안 나와요? 분묘기지권 흑염소. 검색하는 동안 제가 말씀드리면 계략적인 것만 정확한 거는 좀 틀릴 수도 있어요. 안 나온다고요? 어디에? 네이버에? 뭐라고 나오는데? 뭐 쫙 있는데 양평이면 흑염소 사건 이야기. 그러니까 그게 양평이면 흑염소 사건 이야기가 대표적이에요. 그 양평이네. 흑염소. 그게 우리나라에 진짜 대표적으로 돈 많이 벌었던 사례예요. 그게 뭐냐면 문중산을 지금 그 정확하게 면적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수십만 평 되는 문중산을 몇억 엄청나게 싸게 그 묘가 50개 분묘가 50개나 있어요. 그 안에 문중산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 나중에 전부 다 그걸 읽어보면 도움이 많이 돼요. 컨설팅할 때 도움이 된다고요. 그래서 묘가 50개가 있으니까 경매로 낙찰받았다고요. 아무도 낙찰을 안 받는 거예요. 왜냐면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면 그거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펜션 지어가지고 지금 뭐 분양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묘 군데군데 묘가 있어. 그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다 있는 거예요. 그럼 펜션 지어놓으면 분양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묘가 옆에 있으면 저도 어릴 때 귀신 나온다고 묘 있는데 무서워서 가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낙찰 받아가지고 문중 땅에 종중에다가 내용 증명을 보낸 거예요. 낙찰 받았으니까 묘 이장해달라. 소유자가 바뀌었으니까 내가 이제 소유자가 됐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문중에서 뭐 법률 변호사한테 물어봤겠죠. 그래서 답변 이 분묘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고 있으므로 이장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이렇게 해가지고 공문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낙찰받은 사람이 흑염소를 사가지고 거기 묘 주위에 동그란 봉문 주위에다가 울타리 쳐놓고 거기 염소 2마리씩 내놓고 동영상 찍고 사진 찍어가지고 다시 내용 증명 보낸 거예요. 당신들 조상들이 염소발 아래 집 밟히는 모습을 와서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염소가 봉분 다 파헤쳐버리면 봉분이 없으면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도 알고 계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른들, 자기 조상들이, 또 조상들 숭배는 굉장히 그거 하잖아요. 난리 나고 와가지고 막 싸우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 옮기면 그 대신에 한 기당 200만 원씩 주겠다. 보상금. 그리고 옮기는 비용 우리가 다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50개를 한 2억, 뭐 몇 억 들여가지고 옮겼어요. 몇 억인가? 200만 원, 한 500만 원씩 하면 55, 2억 5천 정도 들었겠네요. 한 개당. 보상금 200만 원 주고 옮기는 비용 한 200만 원 하고, 그 한쪽 귀퉁이로 다 모아놓고 그 땅에 거기다 펜션 지어가지고 몇백억 벌었다. 이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 읽어보면. 그 경매는 위험한 걸수록 수익률이 높죠. 위험해야 사람들이 안 덤비잖아요. 안전하면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안전하면 다 그 안전한 거 돈 버는 걸 아니까. 그 뒤에 가면 경매에도 아마 분묘기지권이 인수되는 권리라고 나올 거예요. 415페이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부터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아니